2023년 1월 10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새해 들어서요. 상클 하시는 분. 네. 다시 말해서 상암동 클래스로 아침 시작하는 이 건강한 아침 습관 갖고 계신 분이 늘고 있는 게 점점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 멋진 습관 인증샷으로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자,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 사진 저희가 뽑은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아침마다 재밌고 좋은 정보 감사해요 라면서 손아트 남겨주신 마스맨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손아트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원하실까요? 네. 죄송해요. 이어서 새해 계획은 상암동 클래스 시청하면서 운동하기. 상클만 계속되면 내 계획도 이상무라고 올려주신 스카이 윈드스타 02님 고맙습니다.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두 분 저희가 직접 뽑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 근데 방금 스카이 윈드스타 02님이 상클 보면서 운동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이 러닝머신에서 이 상클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 줄 알고 오늘 상클 라이프 시간에 이 보디빌딩 우승자 출신의 정봉길 트레이너 모시고 근육 운동하는 법 기초부터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근육 부자만 되면 되나요? 아니요. 진짜 부자가 네. 돼야죠. 진짜 부자 되는 법 알려드리는 머니클래스에서는 지난해 나란히 폭락했던 한국과 미국의 주식시장. 올해는 과연 나아질지, 네. 둘 중에 뭐가 더 유망할지 짚어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의 날씨 막내, 이 날씨 막내도 시청자분들이 유튜브로 지어주신 별명이거든요. 네. 우리 날씨 막내, 날씨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은 깨끗한 하늘 기대해도 될까요? 네, 어제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옅어졌지만 오늘도 시야가 조금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짝 추위가 있긴 하겠지만 낮에 찬바람이 사라지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 속에서 주 후반까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과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찍겠습니다. 경남은 오전에 한때, 중부지방과 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떨어져서 아침까지는 춥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다시 7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을 따라서 비나 눈이 오겠지만 강수량이 적어 동쪽 지역의 건조함을 달래주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낮 기온 중부지방은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낮에는 온화하지만 아침 기온이 낮아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곳 많습니다. 감기 가등 지수도 매우 높으니까요. 따뜻한 물 자주 마시면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손쉬운 방법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상클해 주십시오. 네. 자,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주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월요일이었던 어제보다는 출근길이 비교적 덜 힘겹습니다. 강을 따라 나란히 이동하는 두 시내도로죠. 강변북로는 구리 방향으로,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이동이 조금 더 어려운 상태고요. 용인이나 분당 지역에서 강남 쪽으로 진입하는 길,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를 건너기까지 22분 정도 필요합니다. 용인 서울선을 택하신다면 서울 방향으로 서분당 주변에서 보시다시피 평균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경부선의 경우 서울 쪽으로 수원 신갈에서 양재 지나 반포까지 가는데 1시간 5분 정도 필요합니다. 서부간선도로와 만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을 시작으로 금천까지 6km 구간 정체고, 여의도 쪽으로 진입하는 분들도 계시죠? 신월나들목 부근에서는 경인선 서울 쪽으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총 25km 구간 밀립니다.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I could hear the rain hitting everything, and I could hear things bouncing around my porch.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대선 전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이 대표가 출석할 수원지검 성남시청에 나가 있습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이혜성 기자, 오늘 그곳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기로 예정돼 있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곳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직 이 대표가 출석하기까지 2시간가량이 남았지만 현장에는 지지자들이 일찌감치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 1,500여 명과 함께 보수단체 1,000여 명이 맞불 집회까지 예고해둔 상황인데요.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오전 7시부터 기동대 10개 중대 등 800여 명을 투입했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지청 역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청사 주차장을 일부 비워뒀고 또 질서 유지선을 설치해둔 상황입니다. 네, 이 대표가 출석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힌다고요? 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모든 일정을 비워뒀고 또 변호인들과 함께 오늘 있을 검찰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대선 전에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이 대표가 직접적인 수사를 받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이 대표가 조사에 들어가기 전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뒤 수사에 대한 부당성을 직접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 출석할 전망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출석 장면은 저희 JTBC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자, 그렇다면 이혜선 기자, 이 대표의 혐의 구체적으로 뭔가요? 또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 6곳의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의자 제3자인 성남FC를 통해 160억대의 뇌물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을 접촉해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이런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해왔는데요. 기업들의 광고비를 유치한 건 시민구단인 성남FC를 위한 것이고 이는 곧 성남 시민들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조사도 긴 시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JTBC 이혜선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추가 비리 의혹입니다. 김 씨가 현직 부장판사들의 유흥업소 술값을 여러 차례 내준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모 부장판사는 김 씨가 없을 때도 김 씨 이름을 대고 술을 마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유흥업소 직원 전화기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이 자주 모였던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화 목록에서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모 변호사와 이모 판사 번호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법과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변호사 개업했고 이 판사는 현재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지난 2017년 당시 현직이던 김 전 판사와 처음 서울 역삼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2명 손님의 기본 금액이 400만 원 선입니다. 이후 김 전 판사가 이 술집에 들릴 때면 김만배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 직원은 함께 온 지인이 계산한 적도 있고 김만배 이름으로 달아놓고 간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정기적으로 술값을 현금 정산했는데 업소 직원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아직 술값 가운데 2천만 원가량은 갚지 못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김 전 판사는 JTBC의 거듭된 방문과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이모 판사는 김만배 씨가 연락해서 간 것인지 술자리에 있던 다른 분이 불러서 간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술자리가 진행되는 도중에 30분 정도 있었을 뿐이고 한 번인지 두 번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법조인들에게 골프 접대 등을 통해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 건넨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테슬라 차량 화재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10시 25분쯤 세종시 소정면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출동한 소방은 차량을 통째로 이동용 소화수조에 담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전기차가 마주오던 SUV와 또 한 번 충돌한 뒤 불이 붙은 사고로 소방당국은 차량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반도 인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던 미국의 지구관측 위성이 알래스카 인근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오후 1시 4분쯤 지구관측 위성 ERBS가 알래스카 서남쪽 베링해 부근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성의 최종 낙하 지점이 앞서 한국천문연구원이 예측했던 경로에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흰 꼬리를 그리며 낙하하는 듯한 물체가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이 위성이 아니냐는 제보가 잇따랐지만 영상 속 물체가 위성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적인 홍수 피해가 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폭풍우가 또 몰려올 거라고 하는데요. 올겨울 미 전역에서 기상이변이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폭우에 뿌리째 뽑힌 나무가 도로와 집을 완전히 덮쳤습니다. 잠시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이들도 잔해에 가로막혀 발길을 다시 돌립니다. 불어난 강물은 수위가 내려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I could hear the rain hitting everything, and I could hear things bouncing around my porch. 고립된 이들에 대한 구출 작업도 이어졌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열흘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침수와 단전이 잇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만 56만 가구의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서 170여 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이 내린 이번 비는 다량의 수증기가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움직이며 많은 비를 뿌리는 이른바 대기의 강 현상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록적인 허리케인이 휩쓸고 간 플로리다와 눈폭탄을 맞은 뉴욕주에 이어 올겨울 벌써 세 번째 비상사태입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오는 19일까지 캘리포니아주에 폭풍우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미국의 겨울 기상이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서 아람송님이 시애틀에서도 잘 보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감동 플러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뉴스가 딱딱히 한다는 평론께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 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깜찍한 등장입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세고 강한 아침입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도시락볼. 네. 도시락 열어볼까요? 힘세고 강하게 첫 번째 도시락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 도시락 준비했는데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6살 소년이 건넨 선물인데요. 이 선물 바로 새 생명입니다. 6살 송세윤 군인데요. 먼저 사진으로 보시죠. 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소년 지난달 2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에 이 송 군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한 뒤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유족은 환자 4명에게 송 군의 심장과 폐,
좌우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아, 가족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참 고마운 분들이네요. 네, 송군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을 텐데 세윤이의 몸 일부가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또 기증받은 아이와 그 가족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증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송군은 다른 아이들처럼 돈가스와 짜장면을 좋아하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정비사를 꿈꾸던 아이였습니다. 송군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아유, 그 송군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 멘트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또 딸을 키우는 입장이라 송군 어머니께서 또 매일 잔소리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아이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참 가혁 씨도 지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결심을 해서 아픈 아이들이 새 생명을 찾았으니까 송군은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네. 영원히 남아있겠죠? 네. 네, 다음 도시락도 열어주시죠. 이거 가지고 살짝 눈물이 맺혀가지고 또 이제 딸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나이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네.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싸다고 믿었더니입니다. 이게 조금 공분을 살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온라인 사기로 무려 7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속였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네. 네, 화장품과 비타민을 70% 넘게 할인해서 판매한다고 올려놨는데요. 뿐만 아니라 77%, 74% 품절도 됐죠. 뿐만 아니라 뭐 생삼겹살에 전복, 뭐 토마토, 양파, 뭐 별의별 상품이 다 있습니다. 이 국내산 백미는 무려 82% 할인한다고 써놨습니다. 대단한 가격이죠. 저였어도 바로 샀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사봤자 이제 일단 사는 게 좋잖아요, 저런 거는. 네. 네. 그런데 구입을 하면은 물건 배송을 미루거나 환불을 의도적으로 지연해서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 민원이 많아지면은 또 다른 쇼핑몰을 만들어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른바 쇼핑몰 돌려막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피해자는 8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일단 싸다고 하니까 근데 뭐 엄청난 비싼 건 아니니까 저라도 일단은 사고 볼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돈이 들어간 거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속는 셈 치고 살 것 같은데 예. 바로 그런 심리를 노렸습니다. 이 제품 가격이 소액이라서 소비자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네. 아이고.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가 상담이 16,000여 건이지만 피해자 구제 신청은 1,000건 정도에 그쳤습니다. 또 이 경찰에 따르면은 실제 피해 신고율도 0.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속는 셈 치고 샀는데 실제로 속았다. 진짜 속인 거죠. 와, 진짜 나빴다. 진짜 너무 나빴어요. 네, 요즘 같은 이 고물가 시대에 한 푼 아껴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네. 그 마음을 이용한 거잖아요. 맞아요. 딱 그 마음을 이용한 나쁜 범죄였습니다. 이게 쇼핑몰 운영자 40대 A씨 등이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이 아니었어요. 앞서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한 2년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사이트 38개를 운영하다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았어요. 38개요. 네, 복역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와서 또 그랬다는 거. 아이고. 참 나빴죠. 네. 그래놓고 이 하는 말이 공격적 마케팅을 한 것이다 라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네요. 이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했는데 최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니까 이게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또 보여주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있네요.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또 테러 당했다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일본에서 테러를 당했다는 건데 무슨 일인지 바로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네, 초밥이죠. 근데 저 와사비, 고추냉이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네, 맞네요. 네, 저게 딱 봐도 많죠.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유명 초밥 체인점에서 나온 초밥인데 저렇게 먹으면 진짜 눈물 막 팡팡 쏟을 것 그렇죠. 같아요. 한 관광객이 올린 글인데요. 여행 관련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와사비 테러를 당한 것 같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저것 시켜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추냉이의 양이 많아서 못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 아니 저 와사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지금 사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막 날 정도로 네. 매워 보여요. 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게 조금 들어있어야 알싸고 맛있는 건데 저 정도 들어있으면 사실 세로라는 표현이 사실 어울릴 수 네, 맞는 것 있겠죠. 같아요. 이 숙련된 초밥장인 이 밥알수까지 맞춰서 초밥 만든다고 하는데 네. 고추냉이 양 못 맞추겠습니까?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보통 당사자는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저런 거. 저게 처음에는 실수라고 느꼈는데 이후에 접시를 수거한 걸 본 그 셰프의 표정 자신이 봤더니
그 표정을 보자마자 아 저거 일부러 그런 거다 그런 아유. 느낌을 받았다. 살짝 웃고 있었나 보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인턴 후기를 적었다고 하는데요. 답변이 사실 더 가관입니다. 제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 좀 읽어봤더니 우리 가게에서 이런 요리는 있을 수가 없다. 어머. 뭐 어쩌면 장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장난으로 여기고 뭐 사이가 좋아 보여 다행이네요. 약간 비꼬는 듯한 어머. 이런 글들이 있었고요. 여행을 부디 잘 즐겨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뭡니까, 대체 이게 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와, 이거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그 초밥에 고추냉이가 몇 그램 들어있노? 저 초밥집 갑자기 어디고? 성대모사를. 갑자기 재벌집으로. 아, 진짜 저건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네. 진짜 어디에 뭐 음식 저기가 갖고 장난치고 말이야. 뭐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상호명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좀 공개하세요. 검색을 하면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 금방 찾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저처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리뷰를 남기면서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리뷰들이 거의 다 삭제된 그래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전에 오사카에서도 좀 비슷한 이런 와사비, 고추냉이 테러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한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많이 가는 요즘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 일본이 좋아서 일본 문화를 즐기러 갔는데 그렇게 테러를 일종의 하면 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아, 진짜 기분 안 나쁩니다.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특히 하늘길 뚫린 지 얼마 안 돼서 맞아요. 막 기대 엄청 많이 하고 갔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기분 상하고 왔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도시락 남아있죠? 네, 도시락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수돗물로 커피를 어. 물음표입니다. 이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각자 의견이 궁금해요. 이게 한 입사 한 달 차 막내가 신입사원인데 출근해서 동료들이 마신 물을 전기포트에 끓인다고 했는데 이거를 수돗물을 받아서 썼더니 그걸 본 선배가 깜짝 놀라서 왜 이걸 수돗물로 하냐. 옆에 있는 정수기 있는데 정수기 나오는 물로 끓여라 라고 했다고요. 이게 수돗물이 조금 찝찝하다 그런 취지겠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수돗물도 정수가 된 거고 끓여서 먹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끓이는 거잖아요, 일단. 수돗물 그냥 먹어도 된다고 홍보는 하지만 어쨌든 맞아요. 끓이는 거니까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보통 뭐 생수로 하지만 없으면 저도 수돗물로 라면 끓이거나 할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 라면도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하면서 하수 처리장 뭐 이런 데도 많이 가봤고 하는데 아리수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아리수 믿어주세요. 아니 근데 정수기가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게 조금 뭐 맞아요. 관건이긴 뭐 하네요. 굳이 왜 수돗물을 쓰냐 이런 취지였을 수도 네.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 어릴 때 그냥 수도가 학교에 그쵸, 수도가 그냥 그냥 먹을 먹고 때. 그랬어가지고 일단 해당 글에도 여러 가지 댓글이 갈렸는데요. 의견이 좀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은 그냥 마셔도 무탈한 수준이다 이런 글도 있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정수기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옆에 굳이 정수기를 두고 수돗물을 쓸 이유가 있냐 이런 글도 있었는데 뭐 본인 취향에 맞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둘 다 이해는 가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군요. 그리고 아까 네. 근데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대적으로 수돗물은 좀 콸콸콸콸 나오고 아, 정수기물은 그쵸. 쫄쫄쫄쫄 조금 나오잖아요. 답답할 수 있죠. 그래서 답답함에 수돗물을 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빨리 주는 채워서 끓여야 되니까. 네. 네네네. 막내니까 또. 예. 도시락보이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월드 클래스로 가볼까요? 자, 월드보이. 수돗물을 사랑하는. 굿모닝 대한민국. 자, 월드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이 세워졌는데요. 근데 일부 전사자들의 이름이 잘못 기록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미 돌에 이름은 다 새겨버렸는데 이거 진짜 큰일인데요. 뉴욕타임즈 보도 보시겠습니다. Korean War, Wall of Remembrance. 한국전 추모의 벽에서 Set hundreds of errors in stone. 수백 개의 오류가 발견됐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오류가. 네, 6.25 전쟁 연구자인 역사학자 할 바커 형제를 인용해서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바커 형제는 이 상황을 딱 이렇게 표현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는데요. It's a damn mess. 그냥 엉망진창이야 라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보면요. 철자 오류,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쓴 게 1000개를 넘었다고 해요. 와. 네, 예를 들어서 볼드, 이글, 베어, 상병 이름은 이글, BF, 볼드로 새겨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약 500명의 전사자가 명단에서 빠졌고 6.25 전쟁과 전혀 관련 없이 사망한 245명의 이름이 추모의 벽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모의 벽 사실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 우리 정부도 이제 예산에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뭐 이름도 틀렸다면서요. 뭐 예. 이도성이면 뭐 성도이 뭐 이런 식으로 넣은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렇죠. 우리 그 정부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300억 원의 예산 중에 우리 정부가 294억. 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댔습니다. 많이 냈네요. 우리의 세금으로 말이죠. 네. 이 명단은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과 미국 국방부의 책임으로 작성됐는데요. 미국 국방부가 보유한 6.25 전사자 명단 자체의 오류 등으로 인해 이렇게 된 걸로 보인다고 박허영재는 분석했습니다. 이게 사실 추모의 벽 조성 사업이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랑 베트남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한국전 기념비에는 전사자 이름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그걸 고치자는 차원에서 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국 소식인데요. 네. 태국의 유력한 차기 국왕 후보였던 파차라 끼띠아파 공주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어휴, 네. 태국 국민들에게는 파라는 애칭으로 불리니 저도 지금부터 파공주라고 하겠습니다. 파공주 왜 이렇게 됐냐면요. 그 로이터 통신 보시겠습니다. Resulting from inflammation. 그러니까 염증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염증? 그러니까 following a mycoplasma infection.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 감염에 따른 염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코플라즈마는 주로 이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코나 이 호흡기, 이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국내에서도 면역이 약한 어린이, 집단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꽤 흔한 감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쓰러진 파공주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심혈관계에 침입한 특수 사례로 보인다고 의료진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공주 태국 최초의 여왕으로도 기대받던 공주였잖아요. 태국의 여성 인권 운동 그리고 또 빈곤층 구대에도 엄청 활발하게 네. 활동을 했었고. 네, 그 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 공주님이셨는데 파공주는 현 국왕이 첫째 부인과 낳은 딸인데요. 미국 코넬대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은 뒤에 방콕에서 검사로 또 활동을 하셨고요. 검사 프린세스로 불린다고 합니다. 마약 단속에 굉장히 주력을 했고요. 파공주 재단을 통해서 빈곤층 구호에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여성 수감자의 처우 개선을 돕는 등 이 태국의 여성 인권 운동에 크게 또 기여를 했는데 얼른 쾌차하시고 태국 최고의 여왕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파공주가 코넬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박사, 네. 예.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이가혁 앵커 네. 어렸을 때 그 장래 희망이 뭐였습니까? 저는 이 상암동 클래스라는 게 나중에 생길 줄 알고 상암동 클래스 앵커를 장래희망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무슨 방송에 좀 아니에요, 진정성을 좀 광고예요. 더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은 앵커는 저요? 네. 저는 어릴 때 치킨집 사장님한테 시집 좋습니다. 가는 게 꿈이었어요. 치킨집 사장님도 아니고 시집을 간다고요? 참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꿈 말고 특이하게 늑대가 되고 싶었던 남성이 있습니다. 최근 그 꿈을 이뤘다는데요. 영상 확인해 보시죠. 자, 늠름한 늑대 한 마리가 카메라 보고 서 있습니다. 풍성한 털에 이글거리는 눈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죠? 네. 예. 근데 이 늑대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실제 늑대 같은데 저게 실제 늑대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일본의 한 남성이 특별 제작한 의상을 입고 변장을 와. 한 건데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은 늑대가 되는 게 소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수 의상 전문 업체에 무려 2,800만 원이나 주고 늑대 의상을 의뢰합니다. 되게 비싼데요? 2,800만 원이면 거의 웬만한 차 한 대 값인데 그래도 좀 진짜처럼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퀄리티가 대단하죠. 네. 오, 진짜 같아요. 원래는 이 전문적으로 TV 광고나 뭐 영화에 사용할 이 특수 분장을 만드는 곳인데 몇 년 전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견공이 되고 싶다는 남성의 바람을 들어준 어머. 적도 있고요. 지금 판다 나왔죠. 네. 와. 판다가 되고 싶은 남성의 꿈을 또 이뤄준 적도 와, 근데 있습니다. 실제 같다. 진짜 그래서 저런 영상들이 화제가 되면서 이런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판다도 아주 그럴듯하고 이게 2,800만 원이면 사실 머니클래스에서는 투자하라고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감쪽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과 사람의 골격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진짜처럼 표현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장인 정신이라고 엄지를 좀 들어줄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 고양이 좋아하니까 고양이로 한번 맞춰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영국 런던 한번 가보시죠. 예. 오, 지하철에서 승객
관객들이 많이 막 지나다는데 복장이 조금 어머. 좀 다르죠. 어머. 하반신 매우 썰렁합니다. 와, 저 팬티만 입고 탄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엄청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희한한 풍경이 포착된 이유, No Pants Subway Ride, 그러니까 바지 안 입고 지하철 타기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건데요. 우와.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잠깐의 일탈을 선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됐었습니다. 오. 방역 완화로 이렇게 다시 행사를 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참가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다들 이 벗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나 싶습니다. 저는 좀 살짝 민망하거든요. 네, 유교 보이잖아요. 네.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이 규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동안 최대한 뻔뻔하게 평소처럼 바지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이게 2002년 미국 뉴욕에서 임프로브 에브리웨어라는 퍼포먼스 단체가 장난 삼아서 시작을 한 건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국제 행사가 됐습니다. 아하. 해마다 이맘때면 세계 60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이러고 다닌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떠올리면 뭐 용기가 솟아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전 못해요, 전. 못하겠어요? 네. 아니 세계 60개 도시면 꽤 많은데 그중에 추운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추울 것 같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렇죠. 부끄러움보다 추위가 더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도 한파만 아니면 한번 도전해볼까 싶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과다 노출을 금지하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살포시 짚어드리면서 오늘 월드클래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2023년 한국 주식 대 미국 주식, 어디가 나을까? 지난해 높은 물가,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주식시장 성적표를 보면 마음이 쓰립니다. 우리 코스피는 작년 1월과 작년 12월을 비교하면 무려 25% 하락하며 작년에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도 작년 한 해 19% 하락,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33% 하락. 올해는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한국과 미국 중 어디가 더 유망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에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개인 투자자 이 성적표를 보면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것 없이 모두 손실이 좀 컸습니다. 네. 자, 올해는 좀 어느 쪽이 좀 더 나을까요? 예, 뭐 정말 힘든 시장이었고요. 네. 특히 뭐 동학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시장을 투자하신 분들인데 네. 마이너스 25%라는 아까 코스피 수익률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네. 네, 그런데 더 문제는 이제 서학개미였어요. 서학개미는 S&P 500 지수는 19% 빠졌는데 어떻게 35%가 빠질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성과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신 게 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을 투자한 것에 이제 개인 투자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 네. 항상 1등에는 이제 테슬라가 있고 네. 그 말 많은 테슬라. 예, 그다음에 이제 2등, 3등을 가게 되면 전부 다 레버리지 펀드가 들어있어요. 그 레버리지 펀드가 뭐냐면 미국 시장이 1% 오르면 수익을 3%로 돌려주는 펀드죠. 네. 오를 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1% 빠지면 3% 손실이 발생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지난해 30% 이상 빠지는데 나스닥 3배 레버리지를 했다.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날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서학개미 성과가 안 좋았는데요. 일단 올해 뭐 제 생각은 일단 한국이 좀 낫지 않겠나. 일단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나을 것 같다, 올해는. 예, 뭐 그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더 짚어보면 네. 미국 주식이 어쨌든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징크스. 예,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죠. 네. 바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역시 역사를 알아야. 네. 예, 이제 그림만 보면 좀 살벌한데요. 미국 시장이 2년 연속 이상 주가가 하락한 게 지난 100년 동안 딱 4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한 해 빠지면 다음에는 좋은 게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 먼저 대공황,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세계 금융 대공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돼서 세계 2차 대전. 전쟁 터지는데 뭐 주가가 되겠습니까? 네. 그죠? 세 번째가 이제 지금하고 좀 비슷한 거죠. 바로 1973년에서 74년
1차 오일 쇼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직도 총성이 울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마지막은 2000년에서 2002년.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던 시기에 저걸 겪었는데 정말 밤에 그 새벽에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건 태어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좀 걱정이 뭐냐면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들 속에서 살펴볼 때 최근 시장이 1973년, 74년하고도 좀 닮은 면이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9.11 테러 때랑도 또 닮은 면이 있는 거죠. 가장 왜 그런가 하면 1차 오일 쇼크는 좀 전쟁.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른쪽에 닷컴 버블과 9.11 테러는 지금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게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가가 좀 과대평가됐다. 과대평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품이라고 하죠. 버블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1차 오일 쇼크 같은 경우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우리 요새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 특히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걸 해놓고 보면 연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 차에 비해서 차를 몰고 다니더라도 훨씬 연비도 좋고 또 우리 전경 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비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로 다 바뀌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석유 위기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렇게는 이제 좀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좀 걱정거리가 주가가 고평가된 거 아니냐. 특히 미국 시장이 좀 과대평가된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번의 아까 위기 상황처럼 이번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올해도 미국 증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빠질 거라고 좀 전망하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100년에 4번 있는 일이니까 이게 되게 드문 일인데 이제 벌써 22년 전이니까 2000년 이후 지금 벌써 22년, 23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이제 올해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고 말하기에는 이제 좀 겁이 나는 아직도 조금 부담스러운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림 지금 벌써 나왔는데요. 저 파란 선 친숙하죠. 이제 드디어 주가입니다. 미국 주가인데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일단 알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저 파란 박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 박스 부분이 이제 지금 비교하려는 시점입니다. 바로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있었던 미국 시장이 3년 연속 빠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입니다. 이제 빠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의 이제 자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 몇 배에서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역사적인 평균이 한 3.5배 정도, 3.1배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지난번 고점이 5배가 넘었고요. 그리고 왼쪽 파란 박스 부분 보시면 역시 거기도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때도 5배가 넘었어요. 비슷하네요, 지금 흐름이. 그리고 2000년 정보통신 거품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1.5까지는 아니지만 장중 기준으로 해서는 2배 근처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의 주가가 반토막 더 나고서야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더 빠진다면 이제 연속해서 빠지는 건데 저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비싸구나. 그러니까 기업의 청산 가치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허라든가 부동산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도 아직 4배 정도. 이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니까 너무 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저가 매력이 넘친다. 이거 사서는 뭐 더 빠지지 않을 거야라고 뭔가를 갖다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레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 그런 그래프 사실 머니클래스 아니면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회사의 자산에 대비해서 4.5배나 5배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싼 건 아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군요.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다 하면 지금 주가는 한 4-5만 원에서 거래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난해 아무리 많이 내렸어도 미국 주식은 여전히 좀 비싸다고 보시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주식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가 세일 중입니다.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네. 그만큼 싸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빠집니다. 빠질 때 너무 심하게 빠지는 게 한국 시장의 특성인데요.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미국은 아까 우리 4배라 그랬죠? 자, 우리 뺑간 봐주십시오. 0.8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10,000원이면 지금 8,000원. 가치만큼 또 주가가 안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없다. 그리고 또 미국 기업들은 실적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자사주 매입도 해주고 배당도 많이 주지만 우리 그런 거 좀 드물잖아요. 물론 좀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배당 시즌이 시작됩니다만 그때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그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한국은
역사적인 평균은 한 배.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10,000원이면 주가도 10,000원. 이게 역사적 평균인데 네. 지금 그보다 거의 20% 싼. 그리고 2009년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레벨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쌉니다. 이렇게까지 시장이 빠질 일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가 빠질 때는 뭐가 이게 지지선도 없고 버팀목도 없는 그냥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푹 빠지는. 훅 빠져버리는 네.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지금도 역사적으로 우리 지금 주식이 좀 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대급으로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볼수 역대급으로 싸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이 수출 대기업이 뭐 며칠 전에 뉴스도 많이 나왔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뭐 어닝 쇼크나 뭐 이런 말도 붙던데 그럼 우리 대기업들 실적은 좀 언제부터 회복이 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적절한 투자 시기 좀 언제 들어가면 될지도 좀 실질적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죠. 아유, 그 뭐 언제 들어가면 될지는 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걸 다 각오를 했어요. 네. 사실 그거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황이 왔을 때 실적도 나빠지면서 주주들에 대한 보상도 없으니까 떨어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희망을 좀 드리고 싶다면 환율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뚝뚝 떨어지는 시점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시점하고 겹쳐져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자신의 성과를 달러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 수출 관련 대형주들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나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주가는 올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환율이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저 나라 투자하면 그렇죠.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들이 높아진다는 점은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PBR 이런 거 사실 낯설 수 있는데 선생님 통해서 배우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매주 화요일 아침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자 중에 부자, 근육 부자 되는 법. 아, 부럽다. 다이어트에도 건강을 위한 운동에도 이 근육 키우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이 새해 계획이 그냥 운동이라고 쓰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근육 키우기라고 바꿔보십시오. 새해엔 근육 부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실 분 모셨습니다. 세계 보디빌딩 대회 우승자로 또 유튜브 채널 길브로를 운영 중인 정봉길 트레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좀 팔뚝이 화면이 좀 꽉 차 보이는. 흰 티 한 장 입으셨을 뿐인데. 예, 멋있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은 운동하지 마라. 근데 둘 다 하고 계셔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막연하게 보기 좋은 몸 이런 걸 떠나서요. 네. 그러니까 근육을 키워야 특히 뭐 나이 들어서도 근육이 있어야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사실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이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 근육은 그 우리가 흔히 연비가 안 좋은 차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많이 소모할 수 있는 몸을 네.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예. 그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이기 때문에 오. 예 근육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살도 덜 찐다. 그렇죠. 아, 관절 보호에다가 살까지 안 찌는 근육 꼭 키워야겠습니다. 네. 네. 근데 마치 돈 모으는데도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네. 근육을 또 키우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럼 어떤 방법인지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같은 운동, 다른 결과. 내 근육은 어디에? 제가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네. 저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정말 잘 안 붙는 체질이에요. 친구랑 같이 헬스장에 가서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먹어도 달라요. 속도도 다르고 저는 그냥 근육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선은 뭐 나이 그리고 성별에마다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유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예, 유전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유전적인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몸이 만들어지는 게 운동 하나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운동, 생활 습관, 식습관 그리고 휴식, 잠 이런 게 다 통합돼서 이제 몸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예, 운동 하나로만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이 좀 안 만들어진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좀 잘못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제대로 휴식을 안 취하거나 먹는 걸 제대로 안 하거나 하면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있고. 오. 그럼 트레이너님은 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 유전적으로 유전적인 게 있으세요 혹시? 저는 사실 제가 유전적으로 타고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노력도 많이 하셨겠죠. 네. 정말 우승까지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근육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좀 내가 운동할 때 중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사실 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그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되게 아프잖아요. 네. 근데 그 사실 그 아픈 게 더 강해지려고 아프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운동을 하면서 근력을 강하고 쉽게 만들면 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근력보다 조금 더 강하게 운동을 해야지 지금의 근력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운동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입니다. 점진적 과부하. 그러니까 조금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또 근육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볼게요. 근육의 기초를 쌓는 3대 운동. 이 3대 이거 막 온라인에 말 있어요. 그죠? 네, 뭐죠? 맞아요. 막 3대 뭐 몇 드냐? 막 이런 얘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어떤 운동인가요? 이게 사실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3대 운동의 키워드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네. 이 3대 운동은 크게 스쿼트, 지금 나오는 영상이 스쿼트죠? 예, 네.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아, 벤치프레스, 아. 그리고 이것도 스쿼트가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스쿼트 같은 경우는 하체를 지금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최고로 좋은 운동이라고 아, 네.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게 벤치프레스군요. 요게 벤치프레스. 요거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체 운동을 좀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흔히 말하는 가슴 운동. 그렇죠. 가슴 운동, 어깨 그리고 삼두도 같이 되는 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상체 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고 예. 그다음에 이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전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인데 그 데드 포인트, 무게가 바닥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리프팅을 한다고 해서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거고 이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되게 많은 근육군들이 동원되게 되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 데드리프트는 엄청 그 많은 근육권을 동원을 해가지고 많은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그 3대 운동이라 하면 벤데, 그러니까 스쿼트, 벤데.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 우리 영상으로 봤고 네.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스쿼트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나머지 그쵸. 없지만 장비가 네. 스쿼트 바로 나와서 한번 배워보죠. 아, 우리가 직접요? 트레이너님 한번 나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쓰고 우리 트레이너님이 가운데 쓰고서 일단 한번- 먼저 우리 트레이너님이 한번 정석대로 스쿼트 어떻게 하는지 왜 스쿼트는 또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준비 있어서? 자세를 보여주시죠. 예, 스쿼트는 그 발을 뭐 골반 넓이에서 어깨 넓이 정도 자신이 앉기 편한 넓이로 맨 처음에 벌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발을 11자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한 15도 정도 벌려서 앉기 편하게 또 15도? 만들어주시는 한 11시, 1시 정도로. 예, 아주 좋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이 손을 이렇게 머리 뒤로 하면은 자세 잡기가 더 좋은 자세를 만들기 편한데 네. 그렇게 하면 힘드신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네. 우선 손을 이렇게 해서 어깨에 네. 좀 힘을 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앉으실 때는 우리가 발가락을 향하는 방향으로 같이 무릎도 향해 주면서 네. 앉아주시는 거예요. 아, 편한 무릎을 자세로. 이렇게 V자로 넓게 그렇죠. 해야 되는군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무릎이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네. 네네네. 요게 이제 관절염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예, 네네. 자세라고 보시면 이게 되죠. 발끝 모양대로 무릎도 해줘라.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히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 보면 오, 이렇게 앉아 보면 아, 예. 무릎을 두 분 다 더 벌려 주셔야 돼요. 더 벌려. 예, 무릎 더 이렇게요? 벌리고. 예, 더 벌려 주시고 네. 고관절을 이렇게 딱 찡길 때까지 예, 이렇게 앉아 아, 주시면 네네. 이렇게. 예, 허벅지 많이 들어가시죠. 네. 예,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네. 오, 여유 있으신데요, 어, 가연 씨? 튼튼합니다. 튼튼합니다. 오. 다시 앉아 주셨다가 아, 예, 일어나셨다가 근데 상체가 자꾸 숙여져요. 지금 저기 네. 이런 경우는 네네. 발목이 뻣뻣해서 아, 저 발목 진짜 예, 뻣뻣하거든요. 발목 뻣뻣해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종아리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고 발목 아. 스트레칭 좀 많이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게 뭐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그거 맞나요? 우선은 어느 정도 나가는 거는 괜찮지만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나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그 무릎 관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서 나가지 않는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그냥 편하게 앉아주시면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따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흡도 좀 알려줘서 어떻게 네, 돼요? 호흡 같은 경우는 우선 내려갈 때 들어 마시고 아. 그다음에 올라올 때 내쉬시면서 들여 마시고 아. 들어 마시고 올라올 때 후 그렇죠. 다시 들어 마시고 전 궁금한 게 네.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 입으로 내셔야 돼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자유예요? 예, 편하게 아. 들어마시고 후. 근데 아까 선생님은 네. 또 영상에서 이렇게 무게감 있는 것을 이렇게 짊어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맨몸으로 하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점진적 과부의 원칙. 이렇게 맨몸으로도 운동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맨몸으로 하셔도 되지만 네.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무게를 조금 저항을 더 주셔야 됩니다. 오, 가혁 씨는 지금 무게를 해도 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저는 것 같아요. 여기다 바 하나 해가지고 아, 근데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이게 가혁 씨.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은 정면, 그러니까 멀리 바라본다고 생각하시고 아. 운동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들어마시고 나올 때 올라와서 후. 어느 정도까지 횟수나. 앉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너무 내려가면 뒤로 자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고관절이 찝히는 느낌이 날 때까지 앉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무릎 좀 더 벌려주시면 네. 더 상체 세우기 편하실 거예요. 빨리 근데 일어나고 진짜 네, 무릎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려야 되네요. 그렇죠. 발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아. 발끝이 향하는 방향으로. 몇 개 몇 세트 하는 게 좋나요? 우선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네. 처음, 그러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해보셨던 분들은 10개 3세트부터 한번 시작. 10개 3세트. 예, 한 번도 안 10개, 해보셨던 3세트. 분. 허벅지에 자극을 줘라.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나눠볼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자리를 앉아주시고 저희도 우리 상크리 분들 예. 오늘 이거 시청하시면서 틈틈이 딱 10개 3세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기. 상클 시작 전에 하고 상클 보기. 좋아요, 뭐 이런 거 좋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하기 쉬운 맨몸 운동인 것 같아요, 스쿼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벨 드는 거랑 맨몸 드는 거랑은 초보자는 당연히 맨몸으로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당연합니다. 이게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매체가 많아지면서 네. 운동하는 사람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통 다치시거든요. 아. 그래서 자세가 잘 나오실 때까지는 맨몸으로 좀 많이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 잘 배워봤고요. 이게 제가 지금 숨이 차지만 안 차는 척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숨 차요? 네. 근육 부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키워드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뭐 무조건 운동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한번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운동도 할부로 분할 운동법. 오,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요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좀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분할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리 운동을 하고 그 다음 날 또 다리 운동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근육한테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다리 운동을 하고 다음날 상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 운동을 하고 그 다음날 가슴 운동을 한다든지. 근데 이 분할 운동을 하실 때 몇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나갈 수 있나.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을 나갔을 때 내가 얼마 정도, 몇 시간 정도 훈련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같은 근육, 허벅지면 허벅지, 가슴이면 가슴, 어깨면 어깨, 이 같은 근육을 일주일에 2번 이상 훈련할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플랜을 꾸준하게 평생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서 분할 운동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분할 기준이 세분화가 돼 있군요. 네. 그러면 그 분할 기준을 자기한테 맞게 설정을 다 해야겠네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예. 근데 이게 운동 중량이나 횟수도 아까 말씀하신 스쿼트도 그렇고 자기에 맞게 하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우선 횟수랑 중량 같은 경우는 네. 그 개인의 목적에서 따라서 조금 네. 달라지긴 하는데 우선 그 횟수 같은 경우는 그 내가 근지구력을 키우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횟수, 예를 들어서 뭐 12개, 15개, 20개 뭐 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네. 내가 힘을 기르고 싶다. 나는 근육이 커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는 힘을 기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에서 5개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무거운 무게로 이제 훈련을 하시면 좋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 만들기 하시는 분들은 한 8개에서 12개 정도 하실 수 있는 무게로 하시는 게 근육 운동을 하시면서 조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을 만들려면 무거운 무게로 좀 적게 하는 거.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분할 운동법 자세하게 궁금한데 그거는 길부로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일 궁금한 게 아까 휴식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운동과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운동과 운동 사이에도 틈틈이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네. 그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우선 휴식 같은 경우는 요것도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근지구력을 아까 키우고 싶으신 분들, 횟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휴식 시간을 짧게 30초 미만. 그리고 힘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힘이 세지고 싶으신 분들은 3분 이상. 그리고 우리처럼 근육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한 1분 내외, 1분에서 2분 내외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휴식 시간을 가져가시면 좋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운동 시간이 타이트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운동 시간 막 30분밖에 없고 이러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쉬는 시간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분이 좋다고 해서 다 2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30초밖에 나지 않으면 30초 안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결국에는 좀
꾸준히 습관적으로 하면서 맞춰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몸 만들기를 달리기로 좀 비유를 해보면 100m 달리기로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 전력 질주하다 지쳐서 못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몸 만들기라는 것은 이제 마라톤과 똑같거든요. 이게 내 생활, 그러니까 먹는 거, 운동, 식습관, 뭐 잠 이런 게 생활 패턴이 몸에 배어 들어와야지 결국에는 몸 만들기라는 결과가 그냥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라서 그런 습관들을 조금 개선해 나가시는 게 먼저 좋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무조건 운동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길러가는 거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상클라이프 근육 부자 되는 운동 방법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다음에 꼭 또 모시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유튜브 길브로의 정봉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어제보단 옅어졌지만 오늘도 지역에 따라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아침까진 기온이 낮지만 낮에 찬바람이 사라지고 비교적 온화한 날씨 속에서 주 후반까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과 경북은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경남은 오전에 한때, 중부지방과 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을 따라서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의 건조함을 달래주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에는 서울 7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온화한 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낮아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서 감기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모레인 목요일 제주도와 호남,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날씨가 좀 풀리면 미세먼지가 기승이고 공기가 좀 맑아지면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이러나 저러나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운동, 식사, 수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실천하고 지키는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더 중요한 요즘인데. 맞습니다. 자, 저희가 앞으로도 집에서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쉽고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배운 근력 운동 하면서 마무리하죠. 네, 카메라 죄송합니다, 감독님. 네, 적은 개수라도 가벼운 무게라도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상클하세요.